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인연이 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저는 모든 것에 열정이 넘쳤고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대학은 꼭 나오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그닥 좋지 않은 대학교를 좋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종이컵이나 배달용기 같은 일회용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직원이 15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업팀의 막내였습니다. 영업팀은 총 4명이 있었는데 부장님, 그 밑에 과장님, 그 밑에 대리님, 그리고 그 밑에 계약직 사원인 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첫 회사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술을 정말 맨날 먹었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웠습니다. 부장님한테는 항상 담배 쩐내가 날 정도였죠. 처음 일 나가고 한 달 동안은 팀 배치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이 팀 저 팀 다니면서 복사하라는 거 하고 쓰레기통 비우라는 거 비우고 탕비실 정수기 물통 갈아놓고 식물들 물 주고 그런 잡일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업팀 발령받고 저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한 달간 지켜본 바로는 영업팀이 가장 바빠 보였는데 그게 뭔가 멋있었거든요. 출장도 가끔 가고 외근도 많이 나가고 전화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나마 제 또래였던 회계팀 여자 직원분이 제가 탕비실에 있는데 쫓아오더니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왜요? 기준씨,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네? 왜요? 영업팀 발령받았다면서요. 황 부장님 진짜 장난 아닌데. 황 부장님이 왜요? 무서우신가요? 차라리 무서운 게 낫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에 괴롭힘도 엄청 심하대요. 선배들 말로는 지금까지 영업팀에 들어간 신입들이 6개월 버티는 걸 못 봤다지 뭐예요? 진짜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시면. 소문으로는 사장님이랑 친인척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려나.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황 부장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면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저랑 특별히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저를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부려먹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몇 가지를 꼽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근했는데 걸레 2개를 던지더니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를 세차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차가 그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그날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황 부장의 차를 박박 닦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야근하고 있는데 본인 자식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인데 부인이 친구들 만나러 갔다면서 저한테 그 애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본인 속옷을 사야 하는데 도통 시간이 없다며 저한테 사오라고 시킨 적도 있었죠. 이외에도 어깨 주물러라, 담배 사와라 하는 심부름들은 허다하게 시켰습니다. 이런 사회 경험이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땐 이 회사에서 잘리면 오갈 데가 없어서 큰일이 날 것 같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은 팀의 과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과장님은 황 부장이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셨는데 과장님도 황 부장의 괴롭힘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황 부장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진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가끔은 제가 실수를 해서 부장님한테 혼나고 있으면 자신이 잘못 알려줘서 그런 거라며 저를 감싸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황 부장이 과장님을 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황 부장한테 혼이 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진짜 황부. 아니, 부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부장님이 거래처에 잘못 전화했으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사과하게 하고. 그 양반 원래 그래. 다 제멋대로야. 과장님은 화 안 나세요?
부장님이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화만 내는데. 화나지. 그래서 나 곧 그만두려고. 네? 진짜요?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아직 소문내면 안 된다.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 미술을 참 잘해서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알잖아. 이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받은 거 거기서 거기인 거.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과장님, 과장님 나가시면 저 정말 과장님 덕분에 여기서 1년 버텼는데요. 하하, 나는 이 회사에서만 거의 10년을 버텼다. 아, 그런. 버티다가 안 되겠으면 찾아와.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사 생활을 하기 전 이상적인 회사 상사라고 하면 딱 과장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인자한 웃음에 중후한 멋이 있는 그런 어른이었죠. 그랬던 과장님이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과장님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정말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황 부장이 과장님을 쥐잡듯이 잡은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속이 타들어가네요. 저는 계속 황 부장 밑에서 갈굼을 당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 회사에 몸담근 지 3년이 되었더라고요. 매 순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회의 낙오자가 될까봐 버티던 직장이었는데 나중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게 생기게 되었죠. 바로 사랑하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회계팀 여자 직원 있죠. 그분과 인연이 좋게 닿아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거든요. 황 부장 욕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그리고 제가 입사 3년차 되던 그 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견례 날 잡고 웨딩 플래너 알아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기에 더욱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 인생에서 많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려던 그때에 사장님께서 사장실에서 나오며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직원들은 일동 사장님을 주목했죠. 영업팀, 당장 내 방으로 따라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사장실로 가는데 그때 황 부장이 제 옆을 지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진짜 걸렸네. 뭘 걸렸다는 거지? 뭘 잘못한 건가? 영문도 모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책상 위에 영수증을 던지시더라고요. 수십 장의 영수증을 멀뚱히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어떻게 거래처들 선물 명목으로 1년에 5천만 원을 써? 그동안 거래처랑 미팅한답시고 비싼 술 처먹는 거 봐줬더니 니들 내가 우스워? 황 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우습나? 내가 당신 매형되는 사람이니까 회사 생활 막 해도 될 것 같아? 그동안 눈 감아준 것만 몇 번인 줄 몰라? 황 부장이 사장님과 가족이라는 건 소문으로 들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왜인지 좀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떵떵거리고 일도 막 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화 한 번 내신 적 없던 사장님이 호통을 치니까 천하의 황 부장도 그 앞에서 깨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계속 말하라고 다그치니까 황 부장은 눈치를 슬슬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사장님, 그게 저희 법인카드 박기준 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들 내역 보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박기준 사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관리한다뇨. 거래처 미팅 나가서 결제할 때도 어디 막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카드를 내미냐며 황 부장이 항상 꼭꼭 지니고 다녔고 저는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5천만 원이라는 카드를 그것도 백화점에서 어떻게 긁겠습니까?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이걸 해명을 해야 하는 건가 벙쪄 있는데 사장님은 그걸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황 부장은 어쩌자고 사원한테 카드를 줘? 이 신입을 대체 뭘 믿고? 죄송합니다. 선물들 잘 고를 수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내가 내역 조회를 안 한 게 아니야. 회계팀 시켜서 전부 다 조회해보니까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전부 다 명품 매장이던데 거래처에 명품을 바쳤다고? 그게 사실은 제가 박기준 사원 평판 생각해서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기준 사원, 회계팀 이영지 사원하고 사귀는 사이거든요. 아마 둘이 짜고 이영지 사원한테 선물을 갖다 바친 건 아닌지. 보자 보자 하니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법인카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장님. 황 부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얼굴까지 달아오르며 열을 내는데 황 부장은 한술 더 뜨더군요. 매영, 저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명품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명품 매장에 가겠어요? 저 그렇게 배포 큰 놈 아닙니다. 매형 회사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저 착한 놈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매형. 와, 황 부장놈이 사장님한테 매형매형거리며 무슨 눈을 강아지처럼 뜨고 울망거리는데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사장이란 사람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처럼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진짜 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일단 다 나가 있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데 황 부장이 제 옆에 쓱 오더니 속삭이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를 믿겠냐, 나를 믿겠냐?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거려서 황 부장 뒤통수를 노려보는데 갑자기 회계팀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10여 분이 흐르고 사장실에서 나온 여자친구의 얼굴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곤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장은 결국 황 부장의 말을 믿기로 했구나. 그리고 그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그 돈을 다 물어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큰 돈이면 정말 사장이 내가 그 돈을 여자친구한테 썼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횡령인 건데 날 고소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회사에서 잘리진 않겠지? 진짜 그날 퇴근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퇴근 후 저는 여자친구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퇴근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영지야, 왔어? 뭐야, 대체? 뭐가? 우리 만나는 거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됐어. 어차피 공개할 거였잖아. 곧 결혼하니까. 결혼? 나랑 진짜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그런 행동 하면 안 됐지. 무슨 행동? 몰라서 물어? 나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 개인적으로 명품 엄청 샀다며? 나한테 그거 다 어딨냐고 묻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 다 누구 갖다 줬냐? 무슨 말이야. 너 설마 사장 말을 믿는 거야?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아? 그건 나도 모르지. 어디 딴 여자가 있어서 그걸 다 갖다 바쳤는지 어쨌는지. 영지야, 나 진짜 아니야. 그거 다 황 부장이 쓴 돈이야. 나 잘 모르겠어.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나원 참.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장님이 사장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무서워서 황 부장을 힐끔 보니 기분 나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여자친구는 제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르셨어요, 사장님? 박기준 사원, 우리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고? 사장님, 저 정말 아닙니다. 황 부장님이... 됐네. 황 부장하고는 내가 따로 얘기 다 했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만 사직서 써. 네? 사직서라뇨, 사장님.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황 부장님이 거짓말 하는 거라니까요. 저 카드 본 적도 없어요. 그 매장들에 전화해 보셨어요? CCTV는 보셨어요? 뭐? CCTV? 내가 왜 이딴 일에 그런 수고를 해야 하나? 당신 같은 직원 하나 자르면 그만인데. 사장님,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전 억울해요. 뭐? 횡령죄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어디서 큰 소리야? 사장님, 저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황 부장 저 인간이 명품 다 산 거라니까요. 황 부장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외형인 내가 잘 알아. 내 동생한테 명품도 못 사주는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 너 당장 나가!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저는 진짜 더러워서 더는 못 있겠다 싶어 짐을 챙겼습니다. 모두 힐끔거리면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부장은 어느새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요.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황 부장이 주차장에 갔다는 대리님의 말에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황 부장이 자기 차 옆에서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던 쓸모도 없는 짐들을 황 부장한테 와르르 쏟아버렸습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내쫓기까지 해요? 그 돈 다 부장님이 쓰신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증거 있어? 법인카드 부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면 뭡니까? 야, 나 지금 기분 좋거든. 괜히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응? 못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뭘 잘못했는데 회사에서 잘려야 되냐고. 말해줘.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 이유 같은 게 있겠냐? 나는 그냥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네 목소리도 듣기 싫고. 황 부장은 피식 웃으면서 말하고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차라리 뭔가 콕 집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수긍이라도 할 텐데 이유 없이 싫다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집에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니는 뭘 잘못한 거냐고, 어떻게 했으면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갖자던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회사 앞으로 찾아갔더니 저를 벌레 보듯이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치더라고요. 그렇게 이별을 당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들도 여자친구였던 사람도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었습니다. 회사 막 잘리고 초반에는 일어서 보려고 나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러 가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왜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 새로 들어가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 전화해본다고 하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사장이 분명 횡령해서 내쫓았다 할 테니까요. 그리고 황 부장이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했던 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유 없이 싫다니.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구석에서만 보낸 시간이 무려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제해준 게 바로 예전에 회사에 같이 다니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저녁부터 방에서 소주병 까고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 2년차 때 회사 나가시고 이후로 명절 때나 연락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거신 건가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준아, 잘 지내냐? 아, 네, 과장님. 언제적 과장님이야. 목소리 안 좋네. 나와라, 소주 한잔 하자. 네? 과장님, 제가 오늘은 좀... 그럼 술 말고 고기 먹을까?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사실 불편했습니다. 대뜸 소주라뇨.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적당히 둘러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과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저희 동네까지 오셨고 저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양복 입은 회사원들 사이에서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은 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서 괜히 나왔다 싶었습니다. 잘 지냈냐? 얼굴이 안 좋네. 아, 네, 그냥 뭐. 얘기 들었어. 개발팀 이 과장하고 며칠 전에 만났거든. 순간 움찔했습니다. 개발팀 이 과장님하고는 마주치면 인사만 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분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지, 회사 사람들 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고 있을 텐데 얼마나 내 흉을 봤을지,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왜 불러내신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 안 하니 과장님은 빈 제 술잔을 채워주셨습니다. 황 부장 짓이지? 네? 회사 사람들 다 네 짓 아니라는 거 안 돼. 네? 정말요? 그래. 그런데 너도 봤다시피
차장이 황 부장을 엄청 믿잖아. 그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런 일 당했을 때도 아무도 네 편 못 들어준 거고. 다 알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엉망인지. 나는 그 꼴 보고 참고 참다가 더 못 버티겠어서 나온 거고. 고생 많았다, 기준아. 3년 있었나? 많이 버텼네. 고생했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고깃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문제라고 손가락질만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착각이 될 정도였는데 과장님의 위로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구했고? 아니요, 아직. 구하고는 있고? 아니요, 그것도 아직. 그럼 내 밑에서 일 배워볼래? 어떤 일인데요? 인조 대리석 보수하는 일인데 알지? 싱크대에 쓰는 대리석. 우리 외가댁 삼촌이 이런 일 오래 하셨거든. 나이 드시면서 그만두려던 거 내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원은 없고 그냥 혼자 해. 근데 이거 배워두면 꽤 쓸만해. 이거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직 많이 없고 또 기술이잖아.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고 좋지. 안 그래도 요즘 좀 바빠져서 사람 하나 구할까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해볼래? 내가 예전에 너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그냥 한 말 아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뭘 믿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건지 그저 감사했죠. 게다가 제가 그쪽 경력자도 아니고 생초보인데 가르쳐주면서 돈도 벌게 해주신다니 과장님이 저를 구해주러 오신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미용실 가서 지저분한 머리도 다듬고 수염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장님의 일터에 나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무실 겸 작업실 겸 창고가 있고 용달차 타고 다니면서 서울이나 근교로 작업을 나갔습니다. 사람이 바깥 생활을 좀 해야 에너지가 도는 건데 제가 너무 집에만 있었는지 단순한 것도 어리버리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한다며 절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과장님 덕분에 많이 올라왔었죠. 6개월 동안 방구석에서 술만 먹었으니 체력도 저질이 되어서 과장님은 번쩍번쩍 드시는 짐들을 저는 낑낑거렸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는 운동도 했습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개운해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사람이 멀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일하는 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현장직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외로 작업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그저 그랬고 딱히 잘하는 건 없었지만 섬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보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고 덩달아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몰랐던 제 적성을 찾게 된 거였죠. 그렇게 과장님 밑에서 일 배우다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 이별이 너무 크게 다가왔던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아내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일 시작하고 1년 차쯤 되었을 때 과장님이 배탈 났다면서 저한테 먼저 현장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갔는데 서울에 있는 한 예쁜 주택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집도 있구나 감탄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또래의 어여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작은 마당의 나무들과 꽃들과 아내의 웃는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팍 왔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과장님이 좀 늦으셔서 아내가 타주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한테 완전 반해버렸죠. 그래서 하루면 끝날 작업이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장비 안 챙겨왔다고 거짓말하고 이틀을 나갔습니다. 사실 장비가 제 차에 다 있었는데 아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저의 거짓말이었죠. 이튿날이 되었는데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오늘이 작업 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심지어는 작업을 망쳐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 눈치가 엄청 빠르시거든요. 작업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마무리하고 퇴근해. 네? 오늘 작업실 가서 할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급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해도 충분해. 내일 보자고. 분명 급하니까 얼른 끝내고 가자고 아침에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끝내고
아내한테 저녁밥 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아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데이트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예쁜 집에서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지으신 소중한 집이었는데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할아버지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좀 더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결혼식 올렸거든요. 6, 7개월 무렵부터 결혼 준비 시작한 거였죠. 주례는 저희 과장님이 봐주셨고 저는 결혼 후 곧장 아내의 집에서 할아버지 모시며 같이 살게 되었죠. 아참, 이 무렵에 듣게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하객 몇 명 부를지 얘기하는데 제가 딱히 부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대리님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대리님도 그때 황 부장 밑에서 버티느라고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대리님이 황 부장 기분 맞춰주면서 팀 분위기도 좀 풀고 그랬습니다. 저 퇴사하던 날 대리님이 출장가 있어서 인사도 못하고 나왔었거든요. 이후 전화로 인사를 대신했었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리님은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셨고 그날 저녁 저희는 간단하게 한잔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네, 1년 반 정도 됐어요. 와, 진짜 인연이네. 과장님이 기준 씨를 많이 챙기긴 했지. 아, 맞아. 기준 씨 나가고 회사 뒤집어졌던 거 알아? 네? 왜요? 기준 씨 나가고 석 달쯤 뒤였나?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아침이었는데 누가 항상만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황 부장 깜짝 놀라서 뭐야? 누구야? 하는데 글쎄 사모님인 거야. 황 부장 사모님이요? 그래. 그렇게 점잖으신 사모님이 계속 항상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뒤로 누가 따라왔는지 알아? 사장님이 오더라고. 황 부장네 사모님이 사장님 동생인 건 알지? 그래서 황 부장이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거고. 아무튼 그 남매가 둘 다 화가 잔뜩 나서 성큼성큼 오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하던 거 멈추고 쳐다만 봤지. 근데 황 부장이 그 사람들을 보더니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찔리는 게 있는 것처럼. 사모님이 황 부장한테 다가오더니 글쎄 냅다 머리채를 잡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 부장이 불륜을 했다는 거야. 너 이 새끼 나한테는 립스틱 하나 사준 적 없으면서 그년한테는 명품을 있는 대로 갖다 바쳤냐고. 그것도 자기 오빠 돈인 법인카드로 그 지랄을 한 거냐고 하면서 얼마 없는 황 부장의 머리카락을 흔드는데 와,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나 사실 그전부터 조금 눈치채고 있었거든. 맨날 회사에서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회사 잘리고 이혼당했지. 기준 씨만 억울하게 됐지 뭐.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됐죠 뭐. 더러운 꼴 안 보고 나와서 과장님 덕에 자리도 잡았으니까요. 그래,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나도 그때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편 들어줬을 텐데 미안하게 됐지 뭐. 사실 그렇게 싫어했던 황 부장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쌤통인 마음이 먼저 들 줄 알았는데 뭔가 썩 그렇진 않더라고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린 건가 화도 좀 나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과장님 밑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돌잔치도 했죠. 물론 항상 과장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께서 좀 어두운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미안한데 일을 다음 달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내가 좀 아프다네. 네? 사모님이요?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암이라는데 심한 건 아니고 초기야 초기. 수술하면 괜찮아진대. 근데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우리 가족을 못 돌본 것 같더라고. 딸도 성인이고 곧 집 계약도 끝나서 전세금 빼서 공기 좋은 곳 가서 아내랑 둘이 살까 해. 미안하네.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아니에요. 사모님 건강이 우선이죠. 내가 뭐라도 해주고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 건물도 내 것이 아니라 대신 이 안에 있는 기계들이랑 자재들 필요하면 다 가져가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사실 혼란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딸이 3살이었거든요. 아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제 과장님 없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제가 한번 차려볼까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사업자 신청하고 창고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갖고 계시던 기계랑 대리석 자재들 전부 다 받게 되었죠. 사실 그 기계들도 수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사모님과 강원도로 떠나셨고 떠나시는 길 끝까지 배웅해드리면서 꼭 놀러가겠다고 연락도 자주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너무 바빠서 사업장 연지 한 달 만에 직원까지 뽑아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과장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과장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바로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경기권에 일이 잡혀서 용달 끌고 새벽같이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을 시간이라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저도 열심히 달렸고 신호에 걸려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쾅 하더니 제 몸이 앞뒤로 들썩였습니다. 저 살면서 교통사고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푸식 하는 소리가 차 뒤쪽에서 나서 가보니까 제 트럭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상대방 차였습니다. 앞 범퍼가 들릴 정도로 세게 받고 연기가 나는 것도 상대방 차더라고요. 제 차는 찌그러졌지만 운행은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얼른 보험사 부르고 있으니까 뒷차 운전자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집에서나 입을 것처럼 생긴 얇은 긴팔 원피스를 하나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게 집에서 급하게 나온 건가 싶었죠. 그 여자는 손을 벌벌 떨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보험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보험 부르셨어요? 네? 아니요. 저 아직요. 아, 보험. 맞아, 보험. 핸드폰이 어딨더라? 괜찮으세요? 네, 저희 딸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저 일단 보험사에 연락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핸드폰이 차에. 여자는 계속 울먹이는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손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여자분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여자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운전자분. 저 보세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보험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 전화해서 불러주는데 여자분은 계속 울면서 차랑 차 안에 있는 아이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 끊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보러 갔는데 아이가 엄청 작더라고요. 돌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근데 애가 얼굴이 시뻘개서는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저기요, 애기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네, 맞아요. 애기가 갑자기 밤부터 열이 나서. 차가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아, 그게... 일단 애기 데리고 제 차 타세요. 여기 바로 응급실 있는 병원 있으니까 데려다 드릴게요. 보험사만 오면 바로 출발하게 얼른 타세요. 네, 네. 여자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애를 들쳐업고 제 차로 갔습니다. 곧바로 양쪽 보험사에서 사람이 왔고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급하게 상황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애기 괜찮아요? 얼른 갈 테니까 벨트 단단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저 혼자 애기랑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서 40도 되는 거 보고 제가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사고 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애 아프면 진짜 심장이 덜컹거리잖아요. 다 알아요. 차 사고야 보험사가 알아서 할 거고 지금은 애기 생각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셋은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애기 엄마를 대신해서 애기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실 한번 가려면 코로나 검사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먼저 검사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대기자가 엄청 많았고 한 1시간 대기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열 재보더니 바로 의사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하시더니 폐렴인 것 같다고 수액 맞고 병실 나오면 바로 입원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수액 맞는 것까지 보고서야 저도 애기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살해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해는요 무슨. 그런데 차가 그렇게 망가져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그래도 아이가 괜찮으니까 다행이죠 뭐. 여자는 제가 괜찮다는데도 응급실 출구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승희야 하면서 이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여자의 부모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썼지만 여자의 부모님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과장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거든요. 제가 과장님 따님을 고등학생 때만 봐서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과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눈치채지 못하신 건지 두 분의 관심은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안에서 자고 있고 저는 잠깐 나왔어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못 쓰게 되었는데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여자의 말에 과장님과 사모님이 그제야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동시에 눈이 동그래지셨죠. 아니, 기준아! 과장님, 이게 무슨 인연이에요? 저희들은 다 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막힌 인연이었으니까요. 과장님 따님과 사모님은 들어가고 과장님과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강원도에서 사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많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못 알려준 것도 생각나고 일은 잘하고 있나 걱정도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영업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바쁜데 귀찮을까봐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하는 거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직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빠도 과장님 전화는 꼭 받을 테니 연락 자주 하시라고도 말씀드렸죠. 과장님은 장하다면서 옛날처럼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기가 아프고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죠. 또 이렇게 멀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내랑 아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기 좋아할 만한 인형이랑 책도 사가고 오랜만에 본 과장님의 따님과도 몇 마디 나누었죠. 남편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엄마랑 아빠가 저희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도 가져다 주시고 저랑 교대로 아이 봐주신다고요. 아마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아. 네? 이게 뭐예요, 삼촌? 애기 병원비, 차 고치느라 돈도 많이 나갈 텐데 다정이 병원비에 좀 보태. 네? 삼촌, 저 정말 괜찮은데. 아유, 됐어. 내가 과장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주고 싶어서 그래. 다음에 과장님 댁 내려갈 일 있으면 연락해. 삼촌이 데려다 줄게. 애기도 같이. 네, 감사해요, 삼촌. 저는 과장님을 만나서 과장님 따님 댁에 갔습니다. 따님 말대로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옛날처럼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 끊기지 말자며 과장님의 새 전화번호도 저장해두고 잊지 않게 머릿속으로도 계속 외웠죠. 그 후로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을 이어가자 다짐했던 과장님과 저는 여전히 연락도 하고 찾아뵈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병원에 데려다준 그 애기 돌잔치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생신이었어서 저랑 아내랑 제 딸, 과장님 따님과 그 사위, 손녀딸까지 강원도로 총출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날 그 사고는 과장님과 저의 인연을 다시금 이어주려 한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 인연 항상 감사하게 여기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